블라디보스토크 한 호텔방. 정찰 총국 교관 강미선은 손에 USB 하나를 쥐고 떨고 있었습니다. 그 USB에는 목숨을 걸고 훔친 공작원 명단과 대남 공작 계획서가 들어있었습니다. 2명의 감시 간부가 외출한 지금이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에 갇힌 지적장의 동생을 두고 떠나야 한다는 죄책감에 눈물이 흘렀지만 그녀는 가방을 메고 문을 열었습니다. 과연 그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강미선입니다.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2012년, 저는 평양 중구역에 살았습니다. 우리 집은 정찰총국 본부에서 가까운 간부 아파트였는데, 그곳은 일반 주민들은 구경도 못하는 곳이었습니다. 제 남편은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이었고, 저는 정찰총국 산하 공작원 양성소에서 교관으로 일했습니다. 소좌 계급을 달고 있었죠. 제 임무는 특별했습니다. 20대 여성 공작원 후보생들에게 나만 여자처럼 행동하는 법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화장을 하는지, 어떻게 말을 하는지,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까지 세세하게 훈련시켰습니다. 주말이면 남편과 함께 백화점에 갔습니다. 평양 제1백화점이었는데 거기서 외제 화장품도 사고 남한에서 밀수로 들어온 옷도 샀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배급표 들고 줄 서 있을 때 우리는 달러로 물건을 샀습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권력이 곧 제 지위였으니까요. 저녁에는 간부 식당에서 고기도 먹고 가끔은 외국 술도 마셨습니다. 그 시절 저는 제가 특권층이라는 걸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집에 오면 남동생 명철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명철이는 24살이었는데 태어날 때부터 조금 모자란 아이였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90년대 고난의 행군 때 돌아가셨고 제가 부모님 대신 명철이를 키웠습니다. 명철이는 제약 공장에서 단순한 일을 했습니다. 상자 나르고 청소하고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제 남편 덕분에 그 자리라도 얻을 수 있었죠. 명철이는 순수하고 착했습니다. 제가 퇴근하면 문 앞에서 기다리다가 누나, 오늘 뭐 먹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오늘은 고기 사왔다 하고 말해줬습니다. 명철이 얼굴이 환해지는 게 참 예뻤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질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 평온한 삶은 2013년 12월 어느 추운 겨울날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날도 저는 양성소에서 공작원 후보생들을 훈련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3시쯤 보위부 차량이 우리 집 앞에 섰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급히 집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남편은 끌려간 뒤였습니다. 명철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누나, 매형이 검은 차에 탔어요. 무서운 아저씨들이 데려갔어요. 저는 명철이를 안아주며 괜찮다고 곧 돌아올 거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흘 후 조직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남편 동무는 반당반혁명 분자로 처형되었다. 당신은 자아비판을 통해 충성을 증명하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남편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어떻게 처형되었는지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장성택 부주석 숙청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선전선동부에서 장성택과 함께 일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제 삶은 지옥이 되었습니다. 간부 아파트에서 쫓겨났습니다. 외제 화장품도, 좋은 옷도, 가구도 다 압수당했습니다. 저와 명철이는 평양 외곽의 낡은 집으로 쫓겨났습니다. 배급도 끊겼습니다. 하루아침에 특권층에서 최하층으로 떨어진 겁니다. 정찰총국에는 계속 나갔지만 동료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동정하는 눈도 있었고 멸시하는 눈도 있었습니다. 매주 자아비판 시간에 저는 일어나서 말해야 했습니다. 저의 남편은 반당반혁명 분자였습니다. 저는 그 죄를 깊이 반성하며 당과 수령님께 더욱 충성하겠습니다. 그 말을 할 때마다 입에서 피맛이 났습니다. 명철이가 제일 걱정이었습니다. 명철이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누나, 왜 우리 이사 왔어요? 매형은 언제 와요? 하고 물을 때마다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매형은 먼 곳에 갔어. 우리 둘이 잘 살아야 해 라고만 말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가 정말 옳은 건가? 하지만 그 생각을 입 밖에 낼 순 없었습니다. 살아남아야 했으니까요. 명철이를 지켜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더 열심히 충성을 다짐했고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면 언젠가 다시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석 달이 지난 2014년 3월 제게 더 큰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명철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웃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선 씨,
명철이를 보이부에서 데려갔어요. 오전에 검은 차가 와서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명철이는 아무 죄가 없는 아이였습니다. 다만 제 남편의 처남이었다는 것, 그리고 제 동생이라는 것뿐이었습니다. 그게 죄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음 날 보이부에 찾아갔습니다. 제 동생은 지적장애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입니다. 제발 풀어주십시오. 무릎까지 꿇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보이어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반동분자 가족은 3대가 처벌받는다. 이것이 우리 공화국의 법이다. 당신이 더 충성하면 나중에 고려해보겠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명철이가 무슨 죄가 있다는 겁니까? 일주일 후 겨우 연애 허락을 받았습니다. 명철이를 보는 순간 저는 비명을 참아야 했습니다. 명철이 얼굴은 멍투성이었고 입술은 터져 있었습니다. 명철이는 저를 보자 울기 시작했습니다. 누나, 여기 사람들이 나한테 나쁜 짓 해요. 나 잘못한 거 없는데. 누나가 구해줄 거지? 명철이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너무 차가웠습니다. 명철아, 누나가 꼭 구해줄게. 하지만 그게 거짓말인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보의원이 말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 15호로 이송될 것이다. 교화형 15년이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우리 부모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가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미선아, 명철이는 내가 돌봐야 한다. 내가 명철이 엄마고 아빠다.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저는 명철이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는 정말 미친 나라라는 것을. 지적장애가 있는 24살 청년을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는 나라. 그것도 그 청년이 아무 죄가 없는데도 단지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살 수 없다고. 명철이를 구할 수 없다면 적어도 저라도 살아남아서 명철이를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언젠가 이 체제가 무너지면 그때 명철이를 찾아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니 조금 숨이 쉬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나 비겁한 생각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명철이가 끌려간 지 석 달이 지난 2014년 6월, 제게 기회가 왔습니다. 정찰총국 상부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동무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출장을 가게 되었다. 북러 무역 관련 정보 수집 임무다. 여성 교관이 가는 게 의심을 덜 받을 것이다.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러시아, 외국, 거기에는 한국 영사관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제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직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밤새 생각했습니다. 명철이를 두고 가야 한다는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만약 제가 탈북하면 명철이는 어떻게 될까? 더 혹독한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어쩌면 죽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 남아 있어도 명철이를 구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까지 수용소에 끌려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면 명철이를 기억하는 사람조차 없어지는 겁니다. 저는 결단했습니다. 살아남아야 한다고. 자유 대한민국으로 가서 언젠가 이 체제가 무너지면 그때 명철이를 찾아야 한다고.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고. 비겁한 결정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최선이었습니다.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정찰총국 교관이라 외국어 자료를 볼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러시아어 기초 회화를 공부했고 한국 영사관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정찰총국 내부 정보를 USB에 저장했습니다. 공작원 명단, 훈련 내용, 대남 공작 계획서들. 이걸 가지고 가면 한국 정부가 저를 받아줄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훔친 정보였습니다. 들키면 그 자리에서 총살입니다. 출발 이틀 전, 명철이가 있는 정치범 수용소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은 함경북도 산골 어딘가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너무 멀었습니다. 갈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방향을 향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명철아, 누나가 미안해. 누나가 너를 버리고 간다. 하지만 누나는 꼭 살아남아서 너를 기억할 거야. 언젠가 꼭 너를 찾을 거야. 그날 밤, 저는 명철이에게 보낼 수 없는 편지를 썼습니다. 명철아, 누나는 지금 멀리 간다. 너를 두고 가는 게 너무 미안하고 가슴이 아프다. 하지만 누나가 여기 남아있으면 우리 둘 다 죽는다. 누나는 살아서 자유로운 곳으로 가서 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릴 거야. 내가 얼마나 착하고 순수한 아이였는지, 내가 얼마나 억울하게 수용소에 갇혔는지, 그리고 언젠가 이 나라가 바뀌면 그때 가서 너를 꼭 찾을게. 우리 부모님께 죄송하다. 명철이를 지키지 못해서. 하지만 이게 최선이야. 명철아, 꼭 살아있어. 누나도 꼭 살아남을게. 그 편지는 찢어서 버렸습니다. 증거를 남길 수 없었으니까요. 출발 전날,
부모님 산소가 있는 쪽을 향해 절을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불효자식 용서하십시오. 명철이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남아서 명철이를 꼭 기억하겠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닫고 일어섰습니다.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2014년 7월, 저는 블라디보스토크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같은 비행기에는 정찰총국 간부 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저를 감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외국 출장은 언제나 이렇습니다. 혼자 보내지 않습니다. 서로를 감시하게 만듭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을 나서는 순간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여기는 북한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걸어다녔고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감시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옆에는 2명의 감시자가 있었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그날 저녁은 업무 관련 사람들과 만났습니다. 다음 날도 회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언제 도망칠 수 있을까? 둘째 날 오후, 회의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왔을 때 기회가 왔습니다. 2 간부가 저녁까지 쉬어라. 우리는 다른 곳 좀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제 방에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저는 가방에 USB와 여권만 챙겼습니다. 옷도, 돈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무거우면 안 되니까요. 호텔 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거리로 나와 택시를 잡았습니다. 러시아어를 못했지만 미리 적어둔 주소를 보여줬습니다. 한국 영사관이라고 러시아어로 적힌 종이었습니다. 택시 기사가 고개를 끄덕이고 출발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저는 손을 꼭 쥐었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혹시 뒤에서 누가 쫓아오는 건 아닐까? 혹시 간부들이 벌써 알아챈 건 아닐까? 15분쯤 지나 영사관 앞에 도착했습니다. 큰 건물이었고 태극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태극기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택시에서 내려 뛰기 시작했습니다. 영사관 정문으로 달려갔습니다. 경비원이 저를 막으려 했지만 저는 소리쳤습니다. 저 북한 사람입니다. 도와주세요. 영어도 아니고 러시아어도 아닌 한국어로 외쳤습니다. 경비원이 놀라서 뒤로 물러섰고 영사관 직원들이 달려 나왔습니다. 한국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저를 받아주십시오. 저는 정찰총국 교관입니다.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가방에서 USB를 꺼내 건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직원들이 저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방이었습니다. 물을 주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안전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무너졌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제 동생을 버리고 왔습니다. 명철이가 수용소에. 저는 울고 또 울었습니다. 영사관 직원이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울어도 됩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대한민국이 당신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명철이를 버리고 왔다는 죄책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자유를 얻었지만 그 대가가 너무 컸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한국 영사관에서 저는 2주를 기다렸습니다. 한국 정부가 저를 받아들일 것인지 결정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영사관 안작은 방에서 지냈는데 몸은 안전했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저를 송환하라고 요구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찰총국 교관이 도망쳤으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거부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입니다. 송환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안도했습니다.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명철이는 어떻게 되었을까? 제가 도망친 걸 알면 명철이에게 더 심한 처벌을 할 것입니다. 매일 밤 악몽을 꾸었습니다. 명철이가 수용소에서 저를 부르는 꿈이었습니다. 누나, 왜 나 버리고 갔어? 누나가 구해준다고 했잖아. 명철이가 우는 얼굴이 너무 선명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영사관 직원이 물을 가져다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꿈이었어요. 하지만 그건 꿈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낮에는 한국 정보기관과 화상통화를 했습니다. USB에 있던 정찰총국 정보를 설명했습니다. 공작원 명단, 훈련 방법, 난파 경로들. 제가 12년 동안 보고 들은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정보기관 사람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었습니다. 제 동생 소식을 알 수 있나요? 영철이라는 이름인데. 대답은 없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러시아에 사는 한인교회 목사님이 영사관을 방문했습니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자상한 분이었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제 손을 잡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종교를 믿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의 기도를 듣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 이 자매를 지켜주시고 남겨진 동생도 보호해 주십시오. 목사님이 기도할 때 처음으로 위로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영사관 직원이 스마트폰을 하나 빌려주었습니다. 심심하실 텐데 이거로 영상이라도 보세요. 저는 그 작은 기계를 보며 신기해했습니다. 북한에서도 스마트폰이 있긴 했지만 이렇게 자유롭게 인터넷을 쓸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국 드라마를 처음 봤습니다. 제가 공작원들에게 가르쳤던 남한의 모습과 너무 달랐습니다. 저는 남한은 미국 제국주의의 식민지라고 가르쳤습니다. 남한 사람들은 가난하고 불행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드라마 속 사람들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유튜브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탈북자들 인터뷰를 봤습니다. 남한에 와서 제일 좋은 게 뭐냐는 질문에 한 탈북민이 말했습니다. 밤에 잠잘 때 누가 문 두드릴까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북한에서는 항상 두려웠습니다. 언제 보위부가 올지, 언제 숙청당할지. 2주가 지나고 한국 정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귀국 허가가 났습니다. 곧 한국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저는 기뻤지만 동시에 무거웠습니다. 한국으로 가면 명철이와 더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게 제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2014년 8월, 저는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일반 여객기가 아니라 한국 정부 전용기였습니다. 정찰 총국 교관 출신이라 보안을 유지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비행기 안에는 저와 한국 정보기관 직원 몇 명뿐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러시아 땅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 어딘가에 북한이 있었습니다. 명철이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명철아, 미안해. 누나는 이렇게 멀리 가. 하지만 꼭 너를 기억할게.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몇 시간 후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한국 땅을 밟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일반 승객들처럼 입국장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공항 VIP실로 바로 이동했습니다. 언론에 노출되면 안 되니까요. 당신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안내하던 직원이 말했습니다. 공항에서 나와 바로 검은 차량에 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따라가야 했으니까요. 1시간쯤 달려서 어느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국정원 시설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조사를 받으실 겁니다. 몇 달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제 한국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조사는 매일 이어졌습니다. 정찰 총국에 대한 모든 것을 물었습니다. 조직 구조, 인원, 훈련 방법, 대남 공작 계획. 저는 아는 것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숨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조사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북한에 두고 온 가족이 있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동생이 있습니다. 명철이라고. 정치범 수용소 15호에. 조사관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국정원에서 확인해 봤습니다. 정치범 수용소 15호에 강명철이라는 이름이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하지만 조사관이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뭡니까? 명철이가 어떻습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생존 여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탈북한 후 처벌이 더 가혹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찰 총국 교관의 가족이라는 게 알려졌으니까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었습니다. 제가 명철이를 죽였습니다. 제가 도망쳤으니까 명철이가. 조사관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그 체제가 잘못된 겁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제공한 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정보로 북한의 대남 공작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할 일이 있다는 뜻입니까? 조사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조사관이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언젠가 북한 체제가 무너지면 그때 수용소 사람들을 구출할 수 있습니다. 당신 동생도요. 우리가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명철이를 당장 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면 명철이는 영원히 잊혀집니다.
저라도 살아서 명철이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체제를 무너뜨리는 일에 힘을 보태야 합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아는 모든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명철이를 위해서라도. 국정원 조사는 석 달이 걸렸습니다. 일반 탈북민들이 가는 하나원이 아니라 특별한 곳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정찰총국 출신이라 보안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 석 달 동안 저는 북한 체제에 대한 모든 것을 분석했습니다. 제가 12년간 보고 들은 정찰총국의 비밀들을요. 2014년 11월 드디어 서울에 정착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제 공간이었습니다. 처음으로 혼자 사는 집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명철이와 살았고 그 전에는 남편과 살았습니다. 혼자라는 게 외로웠지만 동시에 자유로웠습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은 인터넷을 연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검색창에 북한 소식이라고 쳤습니다. 수많은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정치범 수용소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혹시 명철이 소식이 있을까 싶어서 찾아봤지만 없었습니다. 수용소에 갇힌 사람들은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숫자일 뿐입니다. SNS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거기에는 탈북민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서로를 위로하고 정보를 나누고 한국 생활 적응을 돕는 곳이었습니다. 저도 조심스럽게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제 신분은 숨겨야 했습니다. 정찰총국 출신이라는 걸 알리면 위험하니까요. 유튜브에서 북한 인권 관련 영상을 많이 봤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에서 탈출한 사람들의 증언이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울었습니다. 명철이도 저런 고통을 받고 있을까? 저는 그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1년 후, 저는 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북한학을 전공했습니다. 제 경험을 학문적으로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정찰총국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공작원들을 어떻게 훈련시키는지, 그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북한 인권단체에서 강연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제 이야기를 한다는 게.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저는 정찰총국에서 공작원을 가르쳤습니다. 거짓을 가르쳤습니다. 남한이 지옥이라고, 미국의 식민지라고.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북한이 지옥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마다 죄책감이 들었지만 동시에 후련했습니다.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체제의 일부였잖아요. 왜 이제 와서 피해자인 척 하나요? 어떤 탈북민들은 저를 비난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피해자이기도 했지만 가해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속죄해야 했습니다. 매년 5월 15일은 명철이 생일입니다. 그날이면 저는 케이크를 삽니다. 작은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혼자 앉아서 명철이를 생각합니다. 명철아, 오늘 내 35번째 생일이야. 누나는 여기서 잘 살고 있어. 미안해. 누나가 너를 버렸어. 하지만 꼭 기억할게. 너를 절대 잊지 않을게. 그리고 촛불을 끕니다. 지금 저는 북한 인권단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를 없애기 위해 목소리를 냅니다. 국제사회에 알립니다. 북한에는 아직도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수용소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희 동생 명철이도 그중 한 명입니다. 제 목소리가 작을지라도 계속 외칩니다. 여러분, 북한 문제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같은 민족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6.25 전쟁을 겪으며 헤어진 가족들, 그 아픔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도 명철이와 헤어졌습니다.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수용소 사람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명철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저는 제일 먼저 함경북도 정치범 수용소 15호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명철이를 찾을 것입니다. 살아있든 돌아가셨든 꼭 찾을 것입니다. 그게 제 마지막 소원입니다. 그때까지 저는 이 일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북한 체제를 무너뜨리는 일, 인권을 지키는 일, 통일을 앞당기는 일. 그게 제가 명철이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감사합니다.